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루마니아에 수출될 것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에 있어 폴란드와 함께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이 튼실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마니아는 54문의 K9 자주포와 36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이에 필요한 탄약 등을 화폐 약 10억 2,562만 달러, 하나 약 1조 4,200억 원에 도입하기로 최종 조율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로부터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고성능 자주포 K9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납품이 늦고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독일 자주포 대신 유럽을 중무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놀랍게도 공산국가인 베트남도 K9 자주포의 구매를 타진해왔습니다. 후앙수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직접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지목하며 도입 의사를 밝혔고, 이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핀란드, 호주 등 매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폴란드 역시 K9 자주포에 차체를 결합한 파생형 자주포를 운용 중이고, 이 같은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 포병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며 성능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K9 자주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반면 이를 운용하는 우리 포병이 전시 상황에 처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 또한 우려되는데, 어떤 점이 문제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해왔고, 이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1985년부터는 미 육군 포병의 제식 장비였던 M109 자주포의 국내 라이센스 생산형인 K55 자주포를 생산해 약 1000여 대를 실전 배치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1980년대 한국군의 화포 전력은 여전히 북한의 수많은 포병 전력에 비하면 열세였습니다. 당시 북한군 포병은 수적으로 한국군 포병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화포의 절반 정도가 차량에 탑재된 장비이거나 자주화를 거친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것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은 이런 북한 포병의 양적 우세를 질적 우세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KH-179 155mm 견인 곡사포와 K55 자주포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려 차세대 자주포인 K9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체계 개념 연구는 1989년 시작되어 약 10년간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거쳐 진행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진행된 K9 자주포의 개발에는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된 구 삼성 테크윈, 위아, 포탄 제조업체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에 이르는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여러모로 개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했는데요. 우선 오래된 도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존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장치는 우수했지만 너무 노후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항법 장치는 관성 항법 장치 INS만을 기반으로 했기에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항법 장치도 필요했습니다. K9의 조종수는 야간 주행 시 미광 증폭식 잠망경을 사용했지만 이 장치 역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았고 후방 시야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제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사업이 가결되면서 K9은 더욱 강력한 현대화된 자주포 K9A1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된 지 15년이 지난 K9 자주포에는 K55A1 자주포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윈도우 그래픽 기반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고,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자식 시한 신관 장입기와 연동 기능이 추가되었고,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항법 장치에 GPS가 추가로 적용되었고, K55A1 자주포에 적용된 GPS 수신기가 탑재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INS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도 더욱 쉬워졌는데요. 야간 주행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K9A1 자주포는 열영상 장치를 탑재하게 되었고, 후방 시야의 확보를 위해 후방 카메라 역시 장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주포에 각종 전자장비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한 보조 동력 장치 APU 역시 탑재되었는데요. APU의 장착 덕분에 K9A1 자주포는 엔진을 켜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 생겨난 즉각 대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는 APU의 존재 덕분에 정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K9 자주포의 가장 최신형인 K9A2 자주포의 경우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실시할 수 있게 개량됩니다. K9의 차대나 기동체계는 거의 그대로지만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둔감 장약을 적용하면서 K9A2 자주포는 이전에 6발에서 8발 수준이었던 최대 발사 속도를 최대 9발에서 10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속 발사 속도 역시 4발에서 6발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승무원은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드디어 시원한 에어컨이 탑재된다는 점은 승무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2022년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27년 8월까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40km 수준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그 2배가 넘는 80km 이상으로 늘리는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있는데요. 갈수록 첨단화, 고성능화되어가는 K9 자주포가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시 상황에서 우리 포병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적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군은 개전 당일에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치러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 다음 날에도 남하하려는 적의 대규모 공세를 막기 위해 엄청난 포병 화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2019년까지 1300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의 포신 수명은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배치된 지 10년에서 12년이 되었을 때 창정비가 이뤄지고 K9 자주포들은 이때 완전히 분해된 후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반드시 포신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신의 마모 측정이 창정비 때 이뤄지고 원래대로라면 포강 내 검사를 통해 마모가 확인될 경우 포격 정밀도를 유지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K9 자주포 연평균 실사격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평시에 사용하는 3호 장약 혹은 4호 장약의 경우 사거리가 5km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약한 장약이라는 점을 들어 창정비 때마다 주포를 교체하지는 않는 것인데요.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CN98 52구경장 포신의 수명은 약 1000발 정도입니다. 물론 1000발은 평균치일 뿐이며 대규모 화력전이 발발할 경우 이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시에는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모든 화포가 평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격량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전시 상황에서는 화포의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장약 또한 7호 장약이나 8호 장약, 슈퍼 8호 장약과 같은 매우 강력한 위력의 장약을 사용합니다. 이런 강력한 장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포신 수명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사용되는 M777 견인 국사포의 포신도 보통 2500발 정도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시 상황의 고위력 장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포신의 수명은 1000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이 매우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전시에 우리 군 포병에는 일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대책은 있습니다. 평시에 충분한 수량의 K9 자주포 예비 포신을 각 대대급 부대에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 각 포병 부대가 전장에서도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신 교체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크레인을 장착한 군안 차량과 같은 지원 장비와 물자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대다수 포병 부대들은 전시에 야전에서 직접 포신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의 각 군단에는 한 개 군수 지원 여단 예하 정비대대가 포신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160문에서 18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가진 포병 여단을 지원하는 정비대대가 한 개뿐인 상황입니다. 전시에 이 정비대대는 포병 여단 외에도 기갑 여단, 공병 여단을 비롯한 많은 부대의 정비를 도맡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각 포병 대대의 화포들이 포신을 교체할 때까지 이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여유는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 포병 부대들이 야전에서 직접 포신을 교체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병력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군수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전선에서 우위가 크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초기까지만 해도 예비대 전력이 부족해 자칫하면 러시아군에게 밀려 수도인 키이우까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였지만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군사 지원이 이뤄지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 많은 수의 포병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성능 개량에 투자해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매우 강력한 공군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미군과 함께 훈련을 반복하며 최강의 공지합동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하나만을 상대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제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적국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전쟁은 예상외로 훨씬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우리 한반도 상황과 전 세계가 군비 증강에 폭주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력을 전시에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